저는 40년 이상 노화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31년생으로 현재까지도 제가 공부한 바를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다양한 실험과 연구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제 의견에 공감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생물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모든 생물체는 탄생과 성장, 성숙과 노화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화는 당연히 노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입니다. 심지어 노화를 연구한 학자들조차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험 결과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5년 미국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의 벨스키 연구팀은 미국 과학학술원학회지에 노화의 시작 시점은 이제까지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뉴질랜드인 137명을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38세까지 무려 38년 동안 18가지 신체 기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각 기능 상실에 따른 노화 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체 기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노화의 시작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0대에 이미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노화는 개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시점에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26세부터 시작되며 어떤 사람은 5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노화 과정에서 약 70%는 환경적 영향을 받아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이유로 노화 방지 노력은 노년기가 아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화는 개인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 기관별로 다르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대장 및 소장은 55세, 눈은 40세, 신장과 전립선은 50세, 뼈는 35세, 치아는 40세, 입맛과 냄새는 60세, 머리털은 50세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다 보니 조직 기관별 노화 시작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노화 방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걸까요? 아니면 병으로 늙는 걸까요? 노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노화와 질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화는 병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노화는 질병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노화가 병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망 원인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25%는 뚜렷한 병 없이 노화로 사망합니다. 더구나 현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인 심장병과 암이 모두 정복된다 해도 인간의 수명은 불과 15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0세를 넘겨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노화가 질병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화학자들은 노화 과정을 신체의 기능과 작용에 관한 생물학적 변화 과정, 질병의 원인과 발생 및 경과에 관한 병리적 변화 과정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변화 과정과 병리적 변화 과정은 인체에서 제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의 영향으로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는 신체 기능이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 방지나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화를 병 고치듯이 치료해서는 효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려면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를 억제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화는 유전적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면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은 각각 노화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이에 대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없다가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8년에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노화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적 요소는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후천적 요소, 즉 생활환경의 조건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스웨덴에 등록된 일란성 쌍둥이 5만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는 무병장수의 혜택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적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못 살았다고 부모를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에 발표된 미국 과학학술원 학회지에 3살 때 거의 같았던 일란성 쌍둥이 염색체를 50살에 다시 조사해보니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후천적 생활환경 요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실히 증명한 연구였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일란성 쌍둥이 60명을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 실험은 쌍둥이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47년 동안 지내면서 나타난 염색체 유전자 변화를 후생유전학 지표인 DNA 메티라 반응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조건과 식생활, 육체 활동 등의 생활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노화도 관리가 가능하고 방지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후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가운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체 운동은 노화 및 노화에 수반되는 질환을 조절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만 규칙적으로 계속해도 해로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후생유전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노화 여부는 매일매일의 생활 환경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 어떤 노화 방지 이론도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건강 장수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율적인 항노화 방법은 바로 절식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항노화 방법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험 결과 다음에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서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 효력이 실험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노화에 수반되는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의 손실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억제하는 등의 총체적인 항노화 효과를 보입니다. 절식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렇듯 다양한 항노화 효력을 나타낼까요?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이렇듯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절식으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다는 신호가 전달되면 신체는 신진대사 조절을 위해 비상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용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평소보다 적게 공급받은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 쓰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면역 보강, 인슐린에 의한 혈당 조절 등의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필수 수요처가 아닌 지방 합성 같은 데에는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노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후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명 연장 효과까지 포함해 절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 이 수명 연장 효과는 절식과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절식은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최대 수명도 늘리는 것에 비해 운동은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되 최대 수명은 늘리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경우에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절식을 통한 최대 수명 연장은 쇠퇴하는 기능 자체를 노화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인 반면에 운동에 의한 평균 수명 연장은 노화 손실 방지보다는 질병에 대한 효과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운동과 절식은 기본 생명유지 활동이라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체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작용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이므로 절식과 같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노화작용을 지연시키는 데는 절식이 운동보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나 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절식하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절식을 하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실험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껏 먹은 쥐들은 배가 부르면 나태해져 거의 운동을 하지 않지만 절식한 쥐들은 매일 4km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생 동안 뛴다고 합니다. 결코 절식이 힘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신체가 절식 상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절식하면서 운동한 쥐들의 평균 수명이 운동이나 절식 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약 10% 연장된다는 것을 봐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절식과 운동 사이에는 모종의 시너지가 작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건강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음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부분 125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꿈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집대성한 결과입니다. 이제 125세까지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병팔 교수님의 책 125세 건강장수의 핵심 내용들을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이지만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의 시작 시점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연구를 보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운동과 절식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방법과 비법을 찾으며 관심을 이동하지만 역시나 삶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고 기본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절식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쓰고 계시나요? 아마 저마다의 방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 그게 무엇이든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